안녕하십니까. 18년도 우정사업본부 구급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저와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우정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우리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구급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에 관한 기출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기존의 기출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기출 아닌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느끼는 난이도는 조금 높았겠지만 또 우리 수업을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자신감 있게 풀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문제와 함께 기출 점검해 보고 또 앞으로 또 수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함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1번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18년도 우리 구급공무원 우정서기보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에 관한 기출문제의 구성은 총 20문항 중에 우리 영어 문제 2문제를 제외한 1번부터 18번까지가 우편과 금융상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편 쪽에서 9문항이 출제됐고 금융 쪽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절반, 금융 절반 이렇게 앞으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2016년도 기출은 기존 기출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번 2018년도 기출에서는 기존 기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 영역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편과 금융 문제는 각각 9문항씩 출제가 되고, 기존 기출에서 9문항, 그리고 기출 아니었던 문제에서 9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크게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2018년 시험 이후 2019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20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하시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진 형태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 보다 더 철저하게 잘 하시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점검하고 또 문제 풀고 착실하게 대비해서 기본서 단권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우편 및 금융상식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출 9문제 중에서도 제가 미리 빨간색 분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보험상품 분야. 암기하기 참 까다롭고 어려운 보험상품 분야, 그리고 금리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 명목금리, 실질금리, 단리, 복리, 이런 금리에 관한 종류, 우체국 예금 상품, 보험상품, 우체국 예금 상품,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 상품에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마 수험생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이런 상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도 우체국 보험상품, 보험상품에서 예금 상품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신다면 조금 더 고득점의 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하시되 역시 상품에 관한 부분들은
이 상품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 중점을 두시면서 공부해 가시고 마지막 암기해야 될 내용으로 이 상품에 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험 상품, 자, 우체국 예금 상품, 그리고 우체국 보험 상품. 보험 상품 문제가 12번과 18번에서 자,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상품에 대한 중요성을 자, 반영하고 있고 또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물론 우편 업무라든지 예금 업무도 중요하지만 보험 상품에 관한 개념을 충실히 알고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경향인데요. 16년도에 처음으로 바로 이 보험 상품이나 자, 예금 상품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16년도에 출제됐던 이 상품 문제가 18년도에도 연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건 다음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암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판매의 자, 범위 이런 부분들을 자, 성실하게 이해 위주로 닦고 가시되 시험 전에는 막판에는 우리가 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충실히 암기해서 고득점에서 합격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자,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멋진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들은 기존에 18년 이전 16년도까지 기출됐던 영역들이고 특히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직전 16년도에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직전 16년도의 기출은 당시에 기존에 출제 안 됐던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돼 가지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 16년도인데 그 16년도에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가 18년도에도 다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번 2018년도 기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빠르게 준비를 하셨다면 시험장에 가서 좀 허둥대셨을 문제들이 이번 기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착실하게 좀 시간 될 때 여유 있으실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 가신다면 막판에 암기도 더 잘 되고 시험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차분하게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편 및 금융상식에 관한 과목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항상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눈여겨보면서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합격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자,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출제 경향은 이랬습니다. 자, 기존에 기출됐던 영역 9문제, 그것도 직전 16년 기출에서 4문제가 출제됐고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고민하고 자, 어려워하는 이 상품에 관한 부분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자,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쉽고 정말 머릿속에 쏙쏙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딱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그런 부분에 역점 두어 가지고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풀어봤던 문제 자, 지문도 한번 보고 또 정답도 한번 다시 짚어보고 또 우리 시험장에 가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시험 대비를 충분히 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편 사업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했는데요.
우리가 우편법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우편법이 있습니다. 그 우편에 관한 법에 가시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가 우정사업본부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는 회사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런 멋진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우편 사업은 국민 대다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업이 바로 우정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사업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에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라는 단어 자체가 반가운 용어가 아니죠.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들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 해손이라는 단어는 해상, 손해를 줄임말인데요. 자,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데 이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고 합니다. 화주, 화물의 주인이죠. 자, 해상에서 바다에서 선박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화물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버린 화물에 대한 손해, 이걸 해상 손해라고 하는데 이 화주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선박에 실린 우편물에 관하여는 이런 해상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기본반 수업에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고, 즉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 공과금,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맞는데 마치기 전이라도가 아니고요. 마친 이후에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해설에 그 내용을 정리했죠. 우편물에 대한 압류 거부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준비를 마친 우편물이지 마치기 전이라도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 1번 문제는 우편법 제7조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편법 제7조에 있는 지문들이고, 이 우편법에 관한 지문들을 우리 기본서, 우리 에듀윌에서 출간되는 기본서 뒤쪽에 따로 부록으로 편찬해서 넣어 두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공부 학습하시면서 뒤에 있는 조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들 함께 같이 읽어주시고 보조 교재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우편과 금융에 관한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실 겁니다. 자, 문제 2번. 우편 사업이 제공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 기존의 기출이 자주 되었던 영역이죠. 기존에 아주 평범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장에 가셨던 분들은 제일 쉽게 그래 나 이 문제 알아 했던 문제가 2번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죠. 우리가 선택적과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기준은 통상의 경우는 뭡니까?
2kg이고 소포의 경우에는 20kg 이하죠. 2kg, 20kg 이하를 기준으로 그리고 초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자 해설에 내려가시면 우편법 제 14조가 있습니다. 이 14조를 보시면 기본적인 우편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보편적 우편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2kg 이하의 통상의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소포란 포장한 우편물을 뜻하죠. 자, 해설의 15조 갑니다. 선택적 우편 역무의 제공인데 자, 그 15조 1항의 조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할 수 있다로 끝나죠. 제 15조 제공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이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임의적 서비스를 우리는 선택적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2kg을 초과 그리고 20kg을 초과 우리가 이하는 포함하여 아래로 초과는 포함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자, 이런 개념도 우리 기본 시간에 하나하나 용어를 풀어서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암기도 잘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화면이 안 바뀌었구나. 따라서 2번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정답 2번. 자, 우리 2kg 초과 그리고 20kg 초과를 기준으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 3번 갑니다. 바로 내용 증명에 관한 설명이죠. 우리 내용 증명 보내려면 우체국 가서만 보낼 수 있죠. 자, 내가 이런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내용 증명이고 소송의 시작이죠.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한 적이 있다를 증명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영역이죠. 2016년 이전부터 우리 2008년, 10년 그리고 12년, 14년도에 나왔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화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기출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기출문제는 A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시험날 10시부터 60분 동안 11시까지 시험 보시죠. 60문제 60분 동안 시험 보시는데 A형 시험지, B형 시험지 있습니다. 일종의 부정행위,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지금 해설은 A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A형. 우리 자 B형은 문제 순서만 틀릴 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B형 시험지 가지고 계신 분은 문제 참조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자, 우편 사업이 제공, 자, 내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내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이 정답이죠.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2번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틀렸는데요. 해설에 가시면은 자, 발송 사실만을 증명, 우체국에서 이 서류를 보낸 사실만을 증명해 주지 그 내용까지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내용 증명이지만 따라서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주고 자 3번에 가시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했을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자, 통지하는 제도이다. 이 3번은 내용 증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배달 증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 아니고 무슨 증명이요? 바로 배달을 했다는 내용이죠. 배달 증명 제도. 그래서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을 제도를 구분할 줄 아는지. 자, 4번.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정정할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 금액이다. 차용 금액. 빌려준 돈이 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빌려가신 분이 돈을 안 갚으면 언제까지 갚아달라, 빨리 갚아달라 라고 독촉한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차용 금액이 자 3만 원 자 인데 잘못 적었네요. 이런 경우 정정해야 됩니다. 자, 정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자, 정정했을 때 그 지문의 끝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를 정정합니다 라고 쓰고 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정정 글자만 들어가면 안 되고 몇 자를 수정했는지 자수도 함께 기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4번도 옳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시면은 바로 문제 4번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바로 우편은 국민을 위한 우정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기존에 기출이 안 됐던 영역에서 출제됐고 그리고 박스 문제에서 개수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올라간 편에 속하죠. 이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지문 중에 개수 고르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문제 유형은 16년과 그리고 18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평균 4개에서 5문제 정도를 자, 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박스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제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의욕에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한 가지라도 더 챙겨서 또 수업 때 알려드리는 내용 한 가지라도 더 받아 적어서 자, 학습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인터넷 우표는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발송인 수취인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되고 인터넷 우표 출력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 자, 니은 민원 우표는 자, 민원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뗄 수 있는 서비스죠.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했다는 얘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죠. 자, 디귿 우체국 축하 카드입니다. 받아보면 얼굴이 기뻐집니다. 축하. 그런데 자, 내용 증명 받아보면 얼굴 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찡그러지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은 축하 카드로 취급 가능한 내용이 아니고 자, 모사 전송 우표 서비스 일명 팩스죠. 팩스를 보내는 서비스가 모사 자, 전송 우편 서비스인데 자, 복사비 무료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자, 한 장당 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기역, 니은 두 가지죠. 자, 디귿번은 내용 증명 틀렸고 자, 리을번 지문은 무료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국내 우편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몇 개란 얘기예요? 3개를 골라내야 되겠죠. 우리가
틀린 걸 찾을 때는 틀린 것 지문 하나만 골라내면 되지만 옳은 걸 고르세요 할 때는 틀린 지문을 3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틀린 문제 고를 때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옳은 것 고르는 문제이죠. 예,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죠. 박수를 보냅니다. 문제 5번 국내 우편요금 제도 설명으로 자 옳은 거 됐어요. 요금 별납 우리 우편물에 요금 별납 찍혀 나오죠. 별도로 따로 우리가 내겠다. 우편요금이 같고 동일인이 한 번에 발송하는 기업에서 대개 발송하죠. 우편물로 최초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제한이 있죠. 최소 몇 통? 자, 10통 이상이어야 합니다. 10통, 10통, 10통 이상이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연체하면 가상금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자, 연체하면 가상금 붙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수취인 부담이란 말은 회수용 봉투를 말합니다. 회수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는 거죠. 왜요? 반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보낼 때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요금, 자, 수취인 부담이라고.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건데, 정확한 개념은 물건을 보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반품 시 요금을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취급 대상은 통상의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좋은 서비스죠. 맞는 개념입니다. 자, 4. 요금 후납은 1개월간 요금을 뒤에 내겠다는 거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는데 그 담보금은 바로 예상 금액의 2배입니다. 2배. 담보금은 2배를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요금 후납 제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금은 2배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은 정답이 3번이죠.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설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읽어주시고 해설 잘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 부분을 꼭 보충해서 읽어주세요. 왜? 문제란 똑같은 문제는 자 뭡니까? 똑같은 문제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 다만 기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을 가르쳐주고 그 영역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그곳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곳을 알려주는 자 신호죠.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기출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만 뭡니까? 기출 아닌 부분도 추후에는 보충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6번 내려갑니다.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틀린 것 물어보는 문제죠. 틀린 것 딱 하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 3번이죠. 특별 송달, 우리 특별 송달 법원 특히 그 소송에 관한 송달 서류들, 특별 송달, 보험 송달, 그 보험 상품에 관한 여러 가지 계약서 등 자 중요한 물건들이죠. 특별 송달, 보험, 통상, 수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자,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수취인이 꼭 받아야 될 특별 송달이나 보험 송달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7번 통상 자, 국제 통상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제우편과 관련된 사항이죠. 국제 통상 우편물 영역은 기존에 08년도에도 출제됐던 기출 영역 중에 하나가 국제 통상 우편물이고 국제 우편 파트와 관련해서
자, K 패킷과 그리고 IBRS, EMS 등은 새롭게 2018년도에 등장하고 있는 자,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 문제 옳은 거 됐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 또 틀린 게 세 가지죠. 자, 항공서간은 자, 우리 항공서간이라는 거 A4 용지를 한 장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 장 딱 붙일 정도의 뭡니까? 사이즈나 용량인데요. 자, 항공서간은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단일 요금 적용된다. 옳은 지문이죠. 자,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일종의 봉합 엽서라고 하죠.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딱 붙인 봉합 엽서 한 장 보낼 때 단일 요금 적용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원고, 신문 원고, 자, 악보, 인쇄물로 취급합니다. 3번, 소형 포장물에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있다. 소형이니까요. 4,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입니다.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 자, 뭡니까? 요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혜택과 배려를 드리는 거죠. 자, 7번 문제는 정답 1번이었고 8번 우리 코리안 패킷이죠. 코리안 패킷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코리안 패킷이라는 제도, 자, 해설에 내려가시면 개념이 하나 쫙 있습니다. 이 패킷이란 전송해야 될 자, 데이터나 정보의 단위를 패킷이라고 하죠. 패키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패킷이란 개념. 자,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을 2kg 이하입니다. 자, 이 쉬핑, 인터넷이죠. 이 쉬핑으로 접수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이 말이죠.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전용, 자, 전자 상거래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요즘 뭐 인터넷 쇼핑 많이 해보시겠죠. 인터넷 쇼핑 하실 때 우리가 통관, 고유 통관 관세 번호 등을 입력해 가지고 수출입 신고를 관세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를 K-패킷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다 관세청에 가가지고 수기로 그 통관 관세 번호 적어가지고 세관 신고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K-패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18년도에 처음으로 기출이 시작이 됐고 또 중요한 서비스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출제될 영역이므로 철저하게 잘 해두시라고 해설도 빵빵 자 보충해 두었어요. 자, 기억번 월 최소 계약 물량은 제한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입니다. 월 최소 계약 물량 제한 없고 요금은 자 기존의 국제 특급 우편 EMS 기존의 국제 특급 우편보다 인터넷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죠. 이용 실적에 따른 요금 감액 제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겠죠. 자,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소형 물품을 이 쉬핑으로 접수하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리을번에 가시면요. R이 아니라 레귤러가 아니고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수취인 서명 없이 문 앞에 두고 가는 서비스를 라이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 저렴하겠죠. 자, 따라서 R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자, L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의 내용은 바로 자, 옳은 것의 내용은 니은 그리고 디귿. 정답은 자, 3번이죠. 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EB 자, RS인데
리플라이 서비스입니다. 일명 반품 서비스죠. 해외 전자 상거래용, 해외 전자 상거래용, 자, 반품 서비스를 자, E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해설에 내려가시면은 해외 전자 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래. 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인데 역시 물건 보낼 때 여기에 뭡니까? 이걸 붙여서 보내면 수취인이 요금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죠. 1.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합니다.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 자, 하면 자, 취급 우체국은 뭡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모든 우체국은 아닙니다. 이걸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우체국마다 또 번거로워서 또 취급을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을 하고 가서 자, 해야 되는데요. 모든 우체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당 5,000원 아니고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이 2번이죠. 옳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우체국 아니고 통당 10,000원이 되고 2kg 이하이며 자, 일본에만 발송이 가능하다. 그만큼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자,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가볼까요? 예금의 입금과 지급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융 파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기존의 우편 서비스 업 외에 예금과 보험 업무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우정사업본부입니다. 10번에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죠. 자, 틀린 것은 바로 3번인데요. 자, 문제 10번. 예금의 입금과 지급도 18년 처음으로 출제된 영역 중에 하나인데 3. 송금인의 단순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자,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되면 다른 분이 여러분 통장에 돈을 입금하셨네요. 자, 송금인입니다. 송금인. 돈을 보내신 분이죠. 자, 돈을 받으신 분이 수취인이 되겠죠. 수취인 기분 좋아 그 돈 써버리면 형법에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송금인은요, 수취인에게 돈을 잘못 보내면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임의대로 수취인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송금인에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은행은 중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수취인이 동의를 안 해주고 돈을 안 돌려주면 소송하면 됩니다. 그 소송 이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통해 이기면 받아낼 수 있고, 자, 수취인은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반환의 의무가 있고 또 그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관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 보관의 의무도 있고 만약에 보관하지 않고 그 돈을 써버리면 형법상 횡령죄의 자, 책임도 진다. 그래서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문제 11번. 자, 보험 계약 고지 의무. 자, 우리가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있겠죠. 자, 보험사는 회사죠. 우체국.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시는 분이죠. 자, 이 보험 계약자께서 보험사의 상품을 구매하실 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현재 건강의 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소가 변경되거나 직업이 변경됐을 때 이를 알려줘야 될 의무,
이게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했는데요. 기존에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기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지문인데 보험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험까지 자, 3번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은 공부 학습 초기에 미리 탄탄하게 이해를 통해서 잘 해놓으시고 이제 곧 뒤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뭐 숫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천천히 하시고 마지막에 그냥 자 집중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죠. 자, 따라서 11번 보험계약 고지 의무.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고지 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자, 계약을 하시는 분이 있고 피보험자라고 또 계시죠. 피보험자. 어머니가 계약을 하셨고 자, 아들 앞으로 상해 보험을 넣어줬으면 아들은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 당사자지만 수익자 아닙니다. 자, 수익자는 아닙니다. 니은 고지 의무는 청약시뿐만 아니라 다시 자 중간에 뭐 보험료를 못 냈다가 다시 부활할 때에도 자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청약시뿐만 아니라 부활 시에도 이행이 되어야 하며 자 디귿 니을은 옳은 지문으로 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는 이 정도 해석하시고 고지 의무 쪽 잘 봐야 되는구나. 넘어가시면은 12번 문제죠. 우체국 보험상품 문제입니다. 이 보험상품 문제는 14년 그리고 16년 이번 18년까지 역시 3번 연속 출제되고 있고 우리 기본서에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종류만 25가지입니다. 이 25가지가 매일매일 다 잘 팔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자 먼저 순서를 두고 자 정리해 가시는 게 좋겠죠. 자 1번은 옳은 거 됐습니다. 무배당 자 우체국 실송 정기보험인데 대부분 다 보장성은 무배당으로 시작하죠. 배당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는 보험료 우리가 운용을 한다. 그렇죠. 운영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 배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만 처음에 보장해 주기로 한 것만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부 다 무배당입니다. 무. 그래서 무배당은 있으나 마나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단어가 상품의 핵심을 알려주는 용어죠. 우체국 실손, 자, 정기보험, 일반가입, 간편가입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복할 수 없다. 1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런 대로 조금 편안하게 문제를 냈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도록 20문제 전체를 다 아무도 못 풀게 문제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나씩 줘야지. 자 2번 어깨동무연금보험인데 어깨동무 누군가 부축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치신 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같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장애인 부모의 부양 능력, 자 약화 위험 및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그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은 20세, 자 20세부터입니다. 우리가 15세면 중고등학교 다녀야 될 나이죠. 그때 연금을 수령한다. 중학생이 연금 수령한다.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번은 15세가 아니고 연금은 몇 세? 장애인 연금 20세. 어깨동무 자 어깨동무 20세 기억하시고 어깨가 2개네요. 20세. 자 3번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인데요. 든든합니다. 그렇죠. 넣어놓으면 정말 든든하겠죠. 이때 할인은 주계약만 할인되지 특약까지는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계약 보험료는 되게 금액이 커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다. 자, 월 납입이 20만 원이다. 그럼 주계약은 18만 원입니다. 자, 특약은 2만 원입니다. 이 특약에서 할인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 4번 우체국 여성 암보험. 바로 여성의 암을 보호하고자 함인데, 자, 검진비는 20만 원이지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답은 1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보험 상품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제는 뭡니까? 해외 송금 서비스. 18년도에 처음으로 출제됐는데, 해외 송금 우체국에서도 한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 나온 문제 같아요. 뭐 앞으로도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자, 영역입니다. 해외 송금 서비스. 자, 해외 송금 서비스입니다. 자, 제가 이걸 눌려버렸네요. 먼저. 자, 계속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 바로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니그램. 우리 그 메신저 중에 텔레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머니그램이라는 세계 최대의 송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머니그램입니다. 그 머니그램이라는 세계 최대의 송금 회사를 이용한 자,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로지로를 통해서 또는 자, 스위프트 해외 송금 제도 세 가지 송금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 해설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그램사를 통한 해외 송금 제도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이름이고, 자, 두 번째는 유럽 우리 EU 있죠. EU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자, 주체가 되어 설립한 유로지로사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안 국가 하면 아시아 지로사 이렇게 지었겠지만 아시아가 아니고 유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유로지로사를 통한 자, 송금 서비스. 그 외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이라고 있어요. 세계 많은 은행들이 자, 설립해서 만든 통신망이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인데 그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을 스위프트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머니그램망, 그리고 유로지로망, 스위프트망 세 가지를 통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수수료 받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우선 물어보는 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내 송금액이 얼마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빨리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핵심으로 잡고 자, 기억하셔야 되는 제일 빠른 건 바로 머니그램사를 이용한 송금의 방식인데 약 송금 소요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자, 빠르죠. 자, 당발 송금, 타발 송금이 있는데요. 당발 송금은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인데 그 금액이 1만 달러, 자, 3천 달러, 5만 달러입니다. 1, 3, 5. 그런데 여기는 한 건당 3천 달러고 여기는 연간 합산 5만 달러입니다. 1, 3, 5. 자, MES, EMS가 아니라 MES. 또 EMS 국제 특급 서비스하고 헷갈리실까 봐 제가 지금 MES로 적어 놨거든요. 135. 자, 타발 송금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송금 금액인데 자, 예정입니다. 여기는. 자, 머니그램으로는 현재 할 수 없고 예정이고 2만 달러, 2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요 2만 달러 이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서비스 방식 세 가지 MES 1만 달러, 3천 달러, 5만 달러 그리고 예정이다 2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옳은 거니까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도 조금 쉽게 내려고
출제위원이 약간은 마음을 바르게 두셨네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니까 틀린 게 3개구나. 바르게 먹었다가 출제위원이 바꿨나 봅니다. 마음을. 화장실 갔다 와서. 따라서 머니그램은 해외 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계좌번호 따로 없이 8자리 송금 번호만으로도 돈을 보낼 수 있는 제도죠. 2번 틀렸는데요. 유로 지도는 유로 지로사를 통한 해외 송금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5천이 아니고 3,000달러. 3번 스위프트와 유로 지로의 타발 송금 한도는 1일 기준 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시면 외국인도 가능한데 외국인 송금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아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14번. 보험계약에 있어서 법적 성질이 기본세 8가지 있죠. 그 8가지 중에서 보기 3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연한 사고 발생을 우리는 우연함을 요행이라 하죠. 그 요행과 관련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게 통지, 여러 가지 고지 의무가 존재하죠. 주소가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었을 때 계속 계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바로 보험사는 하나고, 보험계약자는 다수죠. 다수 대 다수가 아니라 1대 다수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험계약자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은 개인보험이겠죠. 연예인이 자신의 얼굴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뭡니까? 1대1 계약이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하겠지만, 보험계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부합하는 상품은 아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부합계약성이라 하죠.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모두에 부합하는 성질은 아니다. 이걸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자는 미리 정한 약관에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보험사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방식이 부합계약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8가지 해설지에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기존에 출제 안 됐었지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출제된 영역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제 15번 문제부터는 바로 상품입니다. 예금상품, 보장성 보험, 보험상품. 특히 18번, 16번, 15번 문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상품 관련된 문제인데 18년에도 다시 한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다음 시험에도 이 상품 관련해서 보험상품이 됐든 예금상품이 됐든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대비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대비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출제하신 분들이 옳은 거, 참 수험생들 힘들게 옳은 거 물어봤네요. 틀린 걸 3개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버 우대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금은 매달 조금씩 느는 돈이지만 예금은 일정한 크기의 목돈을 딱 일정 기간 거치해서 받는 혜택이죠. 그걸 1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적금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큰 돈이겠지만 자, 따라서 1,000만 원입니다.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자, 2번 우리가 국민연금 자, 노후보장 법을 통해서 압류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자, 적금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이고 저축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매 분기 300만 원입니다. 분기면 3개월이죠. 300만 원을 제한으로 합니다. 자, 영리한 통장의 가입 대상은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을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을 자,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체국 자, 예금 상품 굉장히 많죠. 같이 함께 우리 자, 수업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자, 16번은 금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건 상품이라기보다는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죠. 자, 금리 우리가 돈의 사용료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돈을 쓰고 자, 갚을 때 자, 사용료의 이자를 원금의 이자를 주는데 바로 그 이자의 비율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이 금리죠. 금리. 돈의 사용료를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또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중에서 1번에 명목금리라는 단어 눈에 보이는 거죠. 명목 눈에 보인다. 자, 10%면 10% 명목금리. 실질금리는 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 자,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는 겁니다. 명목금리 10%, 물가 상승률 10%. 그럼 실제 자, 뭡니까? 내가 받는 자, 돈의 가치는 뭡니까? 0%가 되겠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양하면 부호 바뀌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는 건 1번입니다. 자, 채권 가격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것, 자, 반비례하는 것 아시죠? 채권 가격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 내려갑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값싸게 사서 그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좋아지죠. 근데 비싸게 사면 자, 낮아지겠죠. 자, 채권이란 일정 기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채권 1,000만 원짜리면 1년 후에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그걸 싸게 샀으면 수익이 커지고 비싸게 샀으면 낮아지겠죠. 포면금리 그리고 실효금리 등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4번은 당리와 복리 방식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17번 보장성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이 17번에 보장성 보험 종류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보험 상품보다는 바로 보험 관련 세금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세액공제 받으려고 자 하는 목적으로도 보장도 받고 자 세액공제 세금도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옳지 않는 것 했는데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서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 인정이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자 세금 혜택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된다. 요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18번 보기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상품으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 있고 자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또 저축성 보험이 있고 연금 자 형태의 보험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해당하는 것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 1, 2, 3, 4번 보니까요. 자, 1번은 무배당, 다 무배당이죠. 우체국 큰 병, 큰 보장인데 큰 병, 큰 병, 보장입니다. 큰 보장 보험은 바로 3대 질병 집중 보장을 뜻하는 거죠. 자, 해설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말하는 큰 병은요, 바로 암이라든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바로 3대 질병을 집중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큰 병, 큰 보장 보험입니다. 암에 집중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 하는 분은 1번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는 보니까 3대 질병뿐만 아니라 중증 수술, 중증 장애의 치료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건강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대 질병에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으면 큰 병, 큰 보장이 되겠지만, 3대 질병 외 기타 중증 수술비라든지 장애시 치료비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건 건강 클리닉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2번에 우체국 실선 의료비 보험인데, 의료비 하면 치료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치료비 위주로, 실비 위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어야 되고, 4번에 간편 가입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간편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기에 그 단어가 나오면 정답을 4번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포인트 보기의 내용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해 주기 때문에 보험 상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상품을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상품의 고객이 누군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면서, 기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시험장에 가서 기출문제 잘 풀고 나오신 분들, 최종 합격에 준비를 위해서 면접이라든지 남은 일정 잘 준비하셔가지고 합격에 큰 기쁨 누리시고, 또 기존에 우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꼭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본 강의라든지 입문 강의 등 다른 강의를 통해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